네, 오늘은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표면 공간을 감싸다 피복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표면이라는 뜻은 쉽게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피복이란 단어가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복하면은 보통 덮개, 그러니까 이불 같은 덮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목을 감싸고 있는 이런 목도리, 스카프, 양말, 흔히 이렇게 옷 같은 종류의 그런 뭔가를 감싸는 그런 것들을 피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한번 잠시 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골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구조체이죠. 그 구조체 가운데 첫 이미지가 사실은 이 원시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로지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여신이 가리키고 있는 이런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체만의 어떤 상태의 모습을 굉장히 이상적인 건축 또는 가장 먼저 최초의 건축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과 한편으로는 비교적 대립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또 다른 어떤 흐름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피복일 겁니다. 제가 날씨가 지금 굉장히 추워졌는데요. 일요일 날 못 모르고 제가 안 하던 운동을 하다가 축구를 하다가 한번 굴렀습니다. 굴렀더니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파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어제까지 계속 누워 있었거든요. 다행히 몸 상태가 좋아져서 지금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제 먼저 허리를 다치게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척추겠죠. 혹시 뼈를 다친 건 아닌가 걱정이 될 거고, 제가 병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문제가 없었어요. 근육이 이제 삐었을 뿐이다. 제가 아픈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척추라고 하는 것은 건축의 구조체와 흡사하죠. 다행히 척추가 아프지 않았고, 그 다음에 좀 누워 있으니까 이제 슬슬 아파지기 시작하는 데가 이렇게 구르면서 조금씩 다쳤던 그 피부의 상처들이 이제 고통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인체를 보시면 뼈가 있고 뼈대가 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장기 등등이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표면에 둘러싸여지고 있는 이 피부를 크게 구분할 수 있겠죠. 뼈대와 피부. 건축도 마찬가지로 뼈대가 있고 피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축가에게서는 건축의 핵심적인 본질이 뼈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건축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공간을 감싸고 있는 그 덮개, 피부, 피복, 표면, 이런 것들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흐름들이 있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골조 중심의 건축의 한 사례로서 뒷부분에 가면서 제가 하이테크 건축들을 조금 보여드렸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노만 포스터라고 하는 영국 건축가의 런던에 지어진 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러나 나름 마천루라고 할 수 있을 그런 건물에 대해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형태가 마치 땅 속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성장한 죽순, 그런 굉장히 곡선의 형태가 돋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태 가운데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선형 모양이 굉장히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저 형태는 건축가가 장식적으로 꾸민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그 건축의 구조체의 형태죠. 실제 공사 당시에는 그 구조체의 형태가 더 실감나게 보여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점점 마감할 때 늘 골조 중심의 건축가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구조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 부분들만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비구조적인 부분들은 주로 가벼운 재료 또는 굉장히 일시적인 장식적인 형태들, 아니면 유리, 이런 형태들로 뒤덮게 되겠죠.
이 건물의 입구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벌써 우리가 진입할 때 이 건물의 구조체를 먼저 목도하고 진입한다는 점에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포스터의 건축을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골조 중심의 그런 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요 비슷한 무렵에 이런 비슷한 형태의 건축 사례들이 또 있었어요. 바르셀로나에 가시면은 장 누벨이라고 하는 프랑스 건축가가 또 설계한 건물이 있어요. 두 개의 축순이죠. 굉장히 비슷한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두 개의 건물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다른 건축이라고 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왼쪽에 보이시는 이 포스터의 건축은 골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건축이고, 반면에 이 장누벨의 건축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구조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그 바깥에 뭔가의 어떤 유리 표피들이 둘러싸여져 있고, 거기에 게다가 색깔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면들이 입혀져 있죠. 만약에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이 되는 순간 골조 중심의 건축은 오히려 더 여전히 골조의 형태들이 적극적으로 전시가 된다면, 장누벨의 건축에는 다시 조명, 빛깔을 통해서 또다시 낮에 볼 수 없었던 다른 종류의 표면을 경험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즉 골조의 진실을 주장하는 건축가들에게 있어서는 저 장누벨의 건축은 건축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한편으로는 표면의 효과를 중시하는 건축가들에게서는 저 골조에 굉장히 매몰되어 있는 건축을 굉장히 한계 있는 것으로 공격하겠죠.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골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어로는 오사띠우라고 했었고요. 영어로 우리가 번역할 때는 프레이밍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 근원에는 또 하나의 어떤 자연이 주는 모델, 나무 구조들이 있었죠. 그 구조와 제가 대립적으로 다른 종류의 구조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거북이의 척추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척추 등등의 어떤 그런 골조가 있습니다만, 이 거북이의 등껍질은 한편으로는 표면이죠. 표면에 의한, 그러니까 실제 거북이의 어떤 몸을 지탱하기 위한 구조는 아닙니다만, 거북이의 몸을 보호해주는 그런 마치 갑옷과 같은 또 다른 구조체가 같이 양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저 등껍질 구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흔히 이제 건축에서 쉘 구조, 조개 껍질 구조라고 하는 저런 구조의 형태들과 흡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것은 우리가 이런 쉘 구조가 아니라 골조 중심의, 그러니까 선형 구조, 뼈대와 같은 그런 구조체에 집중했었죠. 그리고 그런 쉘 구조의 형태들은 한편으로는 건축의 또 다른 어떤 굉장히 구조적인 실험을 하는 건축 사례들이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굉장히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를 통해서 나무와 같은 그런 기둥보 그런 구조로 발전했던 경우, 저번에 보았던 우리 오기스트 베레의 경우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런 쉘 구조의 건축들도 여전히 한편에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저 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의 표면이, 모든 표면이 균일한 구조적인 역할들을 하면서 그 자체로 구조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있죠. 공간을 감싸고 있죠. 그 표면의 효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선형 중심의 그런 구조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로사리넨의 존 F 케네디 공항의 모습이고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을 감싸기 위한 표면이 필요하고,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 건축이 아닌 사례들 가운데 컨테이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컨테이너는 우리가 사람들이 거주하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화물들을 운송하기 위한 그런 화물들을 위한 공간이겠죠. 근데 이런 컨테이너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박스고, 그 박스들이 서로 스태킹, 쌓여져서 전체가 형성될 수 있고요. 이러한 방식의 형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고전적인 건축의 어떤 실제
방들의 어떤 연속적인 배열을 통해서 전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건축을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건축 속에 있는 한 방이 상자일 수도 있고 건물 전체를 우리가 상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건축은 결국은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상자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상자의 사이즈들이 결정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상자들을 어떻게 더 가치 부여할 것인가에 문제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우리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는 그 선물 상자들을 통해서 그 선물들을 숨겨요. 선물 상자를 여는 순간 우리는 그 선물들을 발견하고 굉장히 더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느끼겠죠. 그 상자들은 상자 자체가 굉장히 예쁜 색깔도 입혀져 있는, 아니면 고급 재료로 덮여 있는 상자일 수도 있고, 거기에 다시 포장지를 덮을 수도 있고요, 리본을 쌀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상자에 가치 부여를 하는 방식들이 우리 일상적인 어떤, 사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행태들이겠죠. 실제로 건축은 어떻게 보면 이 상자를 만드는 그런 게임과 흡사해요. 자크 타티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에 보시면 플레이 타임이라는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이 근대 사회 속에서 오피스 속에 각각의 개인 공간들이 하나의 박스처럼 놓여져 있는 저런 모습들이 있겠죠. 결국은 건축은 어떻게 보면은 상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것이 꼭 그 직육면체, 정육면체 같은 그런 박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원형이더라도, 아니면은 정말 구형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은 닫혀져 있는 어떤 공간이고, 그 덮여져 있는 이 표면을 안에서 보았을 때의 내부 표면이나 아니면 바깥에 보았을 때의 외부 표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건축의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건축가들은 결국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골조 중심의 건축가들, 구조체만이 건축의 어떻게 보면 영속적인 진실이고, 그 기술적인 진보들을 구조체들이 표현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건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믿어왔던 그런 흐름들이 주로 이제 라틴 계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나 아니면 이제 궁극적으로 프랑스 쪽을 통해서 굉장히 발전했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 사람들의 근거는 그리스 신전 그리고 원시 오두막의 이론들을 통해서 구조체만이 건축의 본질이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프랑스 신부였던 로지에나, 프랑스 건축학자였던 비올레 르딕이 이러한 원시 오두막의 형태들을 통해서 구조 중심의 건축, 장식이 제거된 그런 건축들을 굉장히 주장했던 것을 보았어요. 이러한 원시 오두막의 이론이 물론 이제 18세기, 19세기 때 굉장히 꽃을 피게 됩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비트루비우스라고 했던 로마 제국 시대의 건축가의 건축 십서 속에 그 이야기의 시작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비트루비우스에 따르면 건축의 시작, 즉 사회의 시작이 불을 발견하면서부터고, 먼저 자연 속에서 벼락에 의해서 불이 생겼고, 그 불을 보고서 처음에 무서워했다가 그 불이 주는 따뜻함 또는 흥미로움에, 호기심에 끌려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고, 그러면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첫 번째 건축이 등장하였다. 그것이 건축의 시작이다. 그때는 쉘터, 피난처라는 표현을 쓰겠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 쉘터를 잘 만들 것인가, 그 기술의 어떤 경합들이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건축의 역사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골조 중심의 건축가들에게 있어서 이 원시 오두막이 만들어지는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처럼 보여줬다면, 그 이전에 사실은 아까 보았던 이 불이 주는 따뜻한 어떤 공간, 우리가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요,
캠프파이어를 켜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가 불 가까이 가면 굉장히 뜨겁고 조금 멀어지면 따뜻해지고 점점점 차워지면서 어떤 온도가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끊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실외는 없지만 어느 정도 따뜻한 공간이라고 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되겠죠. 이미 저 불이 있음으로써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고트프리드 젠퍼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건축학자는 이제 그 이웃 나라인 프랑스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건축의 다양한 어떤 발전들이 있고 건축 어떤 이론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열심히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보통 이웃 나라들,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런 데서 발전한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였죠. 그때 그 문화들을 받아들이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비판적인 시각을 통해서 또 다른 이론을 이제 만들기도 하겠죠. 어떤 상호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적대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이론들이 태동하겠죠. 그때 이 피복의 건축의 본질은 피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론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초를 세운 사람은 이 독일의 고트프리드 젠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건축은 구축 예술이고 바우 쿤스트, 바우 짓다, 쿤스트 예술. 건축은 구축 예술이며 그 건축의 구축 예술에 4가지 근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화로입니다. 불입니다. 아까 비트루비우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초에 불이 있었다고 그랬죠. 정글의 법칙을 보시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불을 피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불이 혹시나 바람이나 또는 비가 오게 되면은 이제 꺼지겠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바람막이를 만들고 비가 올 때도 문제 없도록 덮개를 씌우겠죠. 그러니까 불 자체를 보호한다기보다 불로 인해서 따뜻해진 어떤 그런 영역, 그런 공간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건축은 먼저 화로가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불을 덮기 위한 표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지붕이 있어야 되고 바닥이 있어야 되고 사면을 감싸는 벽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각각의 기술들이 어떤 필요한 수공예적인 어떤 기술들이 발전하겠죠. 그러면서 불을 피우는 기술 또는 지붕을 만드는 기술 또는 바닥을 만드는 기술, 벽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이 각각이 발전할 것이고 이러한 각각의 기술들이 모여서 건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젠퍼의 이론이에요. 그러면서 젠퍼는 그동안 옆에 나라 프랑스에서 만들어졌던 그 원시 오두막 로지에라든지 비올레 르딕이라든지 아까 우리가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들을 보았는데요. 그 원시 오두막의 어떤 신화를 타파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때 젠퍼는 또 다른 원시 오두막을 끄집어냅니다. 젠퍼가 어떤 전시회에서 보았던 카리브해의 오두막의 이미지를 보고서 그 이미지를 그려서 자기 책 속에 등장시키죠. 우리가 눈에 보았을 때는 이 오두막도 마치 구조체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구조체는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표현으로 다루어져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젠퍼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평면도상에 보이는 가운데 있는 이 동그란 요소, 화로, 불, 이 불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밑에 받치는 바닥, 지붕, 그 다음에 벽, 여기 있는 이 기둥은 사실은 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수단이죠. 이게 마치 광고가 중요한데 광고판 뒤에 받치기 위해서 어떤 나무 각재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눈에 보여져야 하는 것은 그 나무 각재가 아니라 그 나무 각재 속을 이제 통해서 세워지는 광고판이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중요한 벽은 기둥이 아니라 기둥들 사이사이로 이제 메꾸어지는 그 엮음재들, 옷과 같은 엮음재들이죠. 여기서 벽은 어떤 구조적인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덮는 게 중요한 것이죠. 마치 옷처럼요. 아까 로지에의 그 원시 오두막의 이미지는 사실은 그리스 신전을 그대로 그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런
파르테논과 같은 그런 그리스 신전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결국 건축은 구조체가 영속적이고 그 구조체의 형태가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서양 건축에서 각 어떤 건축의 요소들을 배울 때 그 형태들을 갖기 어려운 단어들로 구분해서 외워요. 근데 그 형태들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형태들이 사실은 구조적인 역할들이 있었던 형태들이었고 그 결과 어떤 형태, 형식적인 형태로 물론 고착되었겠지만 그 형태의 기원은 구조적 형태와 구조적이지 않은 형태들로 구분되어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저 파르테논의 이미지들은 굉장히 골조 중심의 건축들의 어떤 큰 모델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피복 중심의 건축가들, 특히 게르만 중심에서, 그러니까 독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는 이 피복 중심의 건축가들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원시 오두막의 신화를 깨트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카리비해의 오두막을 통해서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로, 그 다음에 그것을 감싸는 각종 덮개들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그리스 신전의 골조 형태, 골조가 바로 그리스 신전의 형태고 그것이 바로 골조가 건축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 그리스 신전의 어떤 신화, 또 다른 그 신화를 깨트릴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 그리스 신전의 지금 우리가 눈에 보는 이 형태는 폐허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엘긴이라고 하는 영국 대사가 많은 장식적인, 그러니까 구조적이지 않은 그런 장식들을 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 눈앞에 보고 있는 이 형태는 진짜 파르테논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파르테논의 모습은 기둥, 골조체들 위에 또 한편으로는 덮여져 있는 장식적인 요소들이 함께 있을 때 그게 실제 파르테논의 모습이겠죠. 실제 파르테논을 설계했을 건축가들의 의도가 가장 반영된 것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식되어 있는 파르테논이었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19세기가 되면요, 고고학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신전들이 뭔가 어떤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것처럼 파르테논의 그 흰색 대리석에 정말 벌거벗은 재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그 구조적 재료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신전들이 사실은 색깔이 칠해져 있었더라라고 하는 어떤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이름이 긴데요. 프랑스의 건축학자이자 미술학자인 엉뚜안 크리스톰 까트르메 드 깡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피터 신전에 있는 거대한 조각상이 사실은 색이 칠해져 있다라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건축이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속에 있는 이 조각이 색이 칠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 조각은 사실은 일반적인 조각의 사이즈를 벗어나 있어요. 조각이 거대해질 때는 건축에 굉장히 가까워질 수 있는 크기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자유의 여신상을 그 구조적 체계들을 실제로 만든 사람은 에펠탑을 만들었던 구스타프 에펠이죠. 그런 것처럼 어느 순간 이런 조각이 거대해지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축적 스케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 조각에 색깔이 칠해져 있다면 그 조각을 담고 있는 그 건축, 그 공간들은 과연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들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이때부터는 보물 터지듯이 그 오브제, 조각을 담고 있는 그 공간 자체도 조각처럼 색이 칠해져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시실리에 있는 어느 신전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돈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리석을 써서 기둥을 만들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뭔가 꾸미기 위해서 색깔을 칠했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물론 어떤 프랑스 출신의 건축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구조와 구조가 아닌 부분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둥은 굉장히 담백하게, 그리고 구조가 아닌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구조와 구조가 아닌 부분들의 차이를 두고 있죠. 그러나 지금 오른쪽 이미지처럼 독일의 젠퍼와 같은 사람, 피복의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사람, 건축의 덮개가 중요하지 구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구조와 구조가 아닌 부분에 차별을 두지 않아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프랑스 계열의 학자들은 굉장히 저런 파르테논이, 이번에는 파르테논입니다. 색이 칠해져 있겠지만 구조가 아닌 비어져 있는 부분을 덮기 위해서 있었던 여기와 같은 그 메토프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화려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흰색으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젠퍼는 어느 순간부터 구조와 장식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온통 새빨갛게 칠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신성모독이죠. 이런 파르테논, 색으로 덮여져 있는 파르테논은 우리가 흰색의 지금 폐허 상태의 아름다운 골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파르테논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인상을 갖게 만들겠죠. 젠퍼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도하는 예술적 인상이 있다면, 그러니까 작가가 있으면은 무언가 어떤 예술적 인상을 만들기를 의도하겠죠. 그러면 작가는 먼저 그 인상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인상에 다다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들을 생각하겠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 내가 의도한 인상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효과지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하는 예술적 인상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기까지 짓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들은 잊어버리자. 과정은 잊어버리자. 수단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만 치중한다면, 그러니까 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구축의 진실, 구조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스토리들을 아우성되기 시작하면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로 절대 만들어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단을 통제하고 우리가 원하는 인상, 효과들을 전달하도록 하자. 이때 우리가 흔히 수단, 즉 짓기 위한 수단, 구축이나 컨스트럭션이나 또는 구조체 등등의 지금까지 이 라틴 계열 쪽의 그런 국가들, 문화권에서 굉장히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구조, 구축의 어떤 합리적인 그런 표현들을 주장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뭉개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고 효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르만의 건축가들, 그러니까 게르만 문화권의 건축가들은 그렇기 때문에 라틴 문화권의 건축가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는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건축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싱켈은요, 베를린에 있는 이 알테스 뮤제움, 즉 그 고전 예술들을 전시하는 이 미술관을 통해서 굉장히 신고전주의 건축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전주의 하면, 고전 하면은 다 그리스 로마죠. 그리스 로마 그 아름다운 형태들을 다시 갖고 와서 우리가 표현하자라고 하는 게 신고전주의인데요. 신고전주의자로 알고 있는 우리 싱켈 건축가의 건물 알테스 뮤제움의 첫 번째 우리 주요 파사드의 이미지 정면을 보게 되면요, 마치 그리스 신전처럼, 물론 삼각 지붕 형태는 없습니다만 기둥들이
열주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신케렉에 있어서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실제로 그 내부에 들어가서도 저 기둥, 나열되어 있는 기둥들을 통해서 바깥의 세상들을 바라보는 그 풍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신케레의 투시도를 통해서 볼 수 있죠. 뭔가 이 기둥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요, 골조 중심의 건축가들은 이 구조적 체계들을 건축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는 구조 체계가 건물 내부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구조 체계는 그 내부에 있는 구조들을 미리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바로 책과 같은 효과가 있겠죠. 근데 신케렉 건축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았던 그 열주들이 있고요, 그 내부에는 다시 그런 기둥 체계들이 없고 내력벽이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또 작은 이런 기둥들이 밑에 부분들에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면에만 우리가 기둥의 열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측면으로 돌아가 볼게요. 열주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닫혀져 있는 벽으로 마무리되어 있고요. 그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창문들이 반복되어 있고요. 한편으로는 여기에 끝에는 마치 기둥인 것처럼, 실제 기둥이 아닙니다만 또 반대쪽에는 큰 기둥인 것처럼 해서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실제 기둥이 아닌데 기둥인 것처럼 마치 장식을 한 것처럼 그려져 있는 형태예요. 신케레의 또 다른 건축 사례를 한번 볼게요. 포츠담에 가시면은 샤클로텐호프라고 하는 이 성이 있는데요. 이 건물 또한 겉에서 보았을 때는 그리스의 구조 체계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건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의 건축처럼 보입니다만 그 내부에 들어가면 저러한 기둥들의 열주들은 사실은 어떤 마치 액세서리처럼 장식되어 있는 것이고, 그 내부는 전혀 그 구조 체계에 의해서 건물들이 떠받들어져 있지 않아요. 흥미로운 것은 그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은 한 방을 이제 카이사르의 공간이라고 우리가 칭하기도 하는데요, 아예 텐트로 둘러싸여져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카이사르가 전쟁을 다닐 때 늘 지냈던 곳은 텐트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텐트, 천막,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구조 체계를 통해서, 구조체를 통해서 영속적으로 그 땅에 서 있는 그런 오두막, 신전이 아니라 어디든지 옮겨 다닐 수 있는 가벼운 구조체고, 중요한 것은 덮는 것이고 그 천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텐트라고 하는 어떤 건축적 모델, 우리가 과연 이것을 건축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을 지금 신케레 건축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텐트는 실제 이 건축, 이 공간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를 완벽하게 감추고 있죠. 이 텐트 천으로 감싸여져 있는 이면, 표면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건축가는 표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서양의 많은 석조 건축들은 늘 덮여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석조 건축들은 이제 두께가 있기 때문에, 벽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단열 효과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그 돌의 재료 특성상 굉장히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하기에는 불편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덮어야 돼요. 그래서 카페트라는 것이 필요하고, 심지어 그 카페트와 같은 요소들이 벽에도 걸리고요. 가능하면 그 내부에 다시 천이나 어떤 장식적인 재료들로 다 감싸게 되겠죠. 이런 실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공간 속에서는 그 수단, 이 건물이 지어지기 위한 어떤 수단들, 그 진실들이 전혀 보여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유목민들의 텐트, 투아렉 쪽의 그런 텐트와 같은 경우들을 보게 되면
물론 가는 뼈대들이 있습니다만 이 뼈대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뼈대들은 사실은 이 천을 덮기 위한, 천을 받치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뼈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표면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겠죠. 근대 건축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돌프 로스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영토가 넓었기 때문에 사실은 체코의 지금 현재 체코의 지역 속에 있는 어떤 그 곳의 출신이긴 합니다. 나중에 국적이 체코로 바뀝니다만, 아돌프 로스와 같은 건축가는 오스트리아 당시 이제 제국의 수도였던 비엔나에서 활동한 근대 건축가인데요. 이 로스가 피복의 원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젠퍼에 대한 어떤 오마주와 흡사하죠. 그러면서 로스가 썼던 이 텍스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작부터 의복이 있었다. 건축의 시작은 의복이라는 거예요. 덮개는 건축의 가장 오래된 표현이다. 피복은 구축보다 더 오래된 것이다. 분명하게 지금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건축의 시작은 원시 오두막이 아니라 내가 춥기 때문에 내가 갓 잡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둘러쌌을 때 그것이 바로 건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젠퍼가 처음으로 일깨웠던 피복의 원칙은 자연에서 볼 수 있다. 인간은 피부로, 나무는 껍질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골조의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그 모델을 목구조, 나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똑같은 대상을 지금 로스는 나무의 구조가 아니라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나무 껍질에 집중하고 있죠. 인간의 뼈가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피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로스의 내부 인테리어 작품 중에 하나인 일명 아메리칸 바라고 불리는 카페를 가보시면요, 지금 실제 여기 보이는 이미지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좁아요. 왜냐하면 위에 지금 상부에 거울을 써서 계속 반복적으로 공간이 확장되는 착시 효과를 갖게 되겠죠. 근대 건축가가 어떤 진실의 공간이 아닌 착시 효과를 거울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사실은 묘한 것이죠. 여기에 있는 건물의 내부는 구조체가 있고 그 구조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뭔가의 어떤 형태들이 있는데 그 형태들은 뭔가 구축의 결과물들로 만들어진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천장에 보이는 이 재료들은 대리석들이고요. 이 대리석으로 구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 대리석들은 마치 옷을 입힌 것처럼 장식의 피복으로 덮은 겁니다. 건축의 단면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 철골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 각각의 재료들로 덮어서 안에 실제로 이제 어떤 구조물들을 전혀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감추고 있고, 우리는 공간 속에서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표면의 효과들의 경험들을 갖겠죠. 로스의 또 다른 유명한 건물이 바로 이 미카일러플라츠에 있는 비엔나의 굉장히 화려한 광장입니다. 그 광장에 이 골드만 살라츠라고 하는 옷을 만드는, 영국식 정장을 만드는 가게가 저층부에 있고요. 위에는 아파트인,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유명해져서 로스하우스라고 불리는 이 건물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돌프 로스는 장식은 죄악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근대 건축가들이 장식적인 형태들을 굉장히 거부하고, 그러면서 장식이 없는 형태들을 끌어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선구자로 보통 로스를 이야기하고, 그 선구적인 어떤 건축의 어떤 사례로 이 로스하우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상단 부분의 창문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단순하죠. 마치 눈썹이 없는 눈처럼요. 실제로 그렇게 비난을 했고요. 이렇게 화려한 공간 속에서 옆에 있는 건물들을 비교해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장식이 일체 없어진 저런 건물들을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 스캔들이었을 것이고 각종 이제 민원들이 빗발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 도중에 실제로 정지가 됐고요. 민원에 의해서 뭔가 장식적인 형태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요구가 되었고, 그때 로스는 여기에 장식을 넣을 때 가짜 장식, 즉 그려진 장식이 아니라 실제 장식인 꽃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여기에 꽃 모양의 문양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로스는 거기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꽃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실제 꽃을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실제 그렇게 건물을 지어요. 그리고 이 로스의 이 건물은 이 당시에 이제 각종 그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로스의 이 건물들은 실제로 건축가가 가짜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죠. 건축가가 이 비엔나에 있는 하수도 뚜껑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 거기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그대로 옮긴 것이다라고 비아냥 거리겠죠. 실제 비엔나에 가시면은 저 하수도 덮개 뚜껑이 저 모양입니다. 현재도.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에 이 화단들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은 로스가 이제 타협해서 가짜 장식이 아닌 실제 장식을 붙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건물은 굉장히 스캔들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각종 어떤 텍스트나 특히 강연을 통해서 옹호하게 되겠죠. 여기 또 다른 어떤 이미지 가운데 당시에 이제 여전히 어떤 화려한 귀족들은 남자들 또한 어떤 장식이 있는 그런 옷들을 입었을 것이고요. 조금 과장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 로스의 건물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건물이겠죠. 그런데 저런 로스의 장식이 없는 건물들을 보고 만약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런 근대적인 사람, 로스에 의하면, 즉 영국식 정장, 모든 장식이 제거되어 있는 저런 정장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로스의 장식 없는 건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겠죠. 실제로 이 영국식 정장을 파는 곳이 아까 그 메이커가 골드만 앤 살라츠고 그 골드만 살라츠의 어떻게 보면 매장이 아까 저층부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요, 조금 더 다시 관점을 조금 바꿔서 골드만 살라츠의 매장이었던 그 부분을 조금 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과연 장식이 없나요? 과연 흰색의 벽인가요? 보시면은 이 표피들이 지금 굉장히 대리석으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기둥들이, 열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대 건축가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던 역사적 형태들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 저 기둥들은 구조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장식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여기는 구조적인 어떤 기둥들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구조체가 만들어졌고 실제 구조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입니다. 도면을 보시면은 여기에 아까 이렇게 구조가 있고요. 밑에는 기둥이 있을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는 그 밑에다가 가짜 기둥들을 배치를 했어요. 장식이죠. 기능이 없이 배치된 순간 그 기둥은 장식이죠. 실제로 당시에 지어지던 그 모습을 보면은 로스에게 있어서는 어떤 구조적인 진실을, 구조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게다가 그 매장의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의외로 근대 건축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전통적인 방식의 내부 인테리어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양탄자 깔려 있었을 것이고요. 굉장히 고급 나무 재료라든지 등등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겠죠. 여기는 이제 옷을 이제 맞추러 온 신사가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곳이에요. 신사의 공간을 굉장히 우아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한다면, 반면에 그 아래층에나 이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공간은 또 전혀 다른 내부를 보여주고 있어요. 흰색의 굉장히 장식 없는, 우리가 흔히 근대 건축의 내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근대 건축가 아돌프 로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장식을 제거한 건축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식이 있었고, 그 내부에 들어가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조금 장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장식이 없는 내부 공간도 있어요. 일관성이 없어요. 분명한 건 이거죠. 로스에게 있어서는 건축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아까 시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복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로스는 아까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영국 신사의 옷을 보여줬죠. 근데 영국 신사가 늘 양복을 입습니까? 잘 때도 양복을 입나요? 혹시 테니스를 칠 때도 양복을 입을까요?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 코드에 맞추어서 옷을 입겠죠. 로스에게 있어서는 건물도 아까 장식이 없던 부분은 아파트예요. 주거는 기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장식이 필요 없죠. 그런데 밑에 있는 매장은 뭔가 표현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식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식은 진짜 장식이에요. 그러니까 로스가 죄악이라고 했던 것들은 모조리 다 거짓 장식들입니다. 뭔가 모방한 장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꽃병에 꽃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은 그것은 거짓 장식이고요. 그냥 꽃병에 꽃이 꽂혀 있으면은, 실제 꽃이 꽂혀 있으면 그건 진짜 장식입니다. 그것은 전혀 죄악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로스는 뭔가 장식적인 표피들을 필요에 따라서 썼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분명한 것은 이거죠. 구조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건 수단일 뿐이고 그건 표현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어떤 고전적인 의미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어떤 토스카나 양식의 기둥을 썼어야 했고, 그 기둥은 실제로 구조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 의미의 옷인 거예요. 옷. 신길의 아까 그 열주가 어떤 장식적인 표면이었고,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이었던 것처럼 그것도 옷이라는 거죠. 어떻게 옷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옷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몸을 감싸야만 옷인가요? 경우에 따라서 몸의 일부분만 걸쳐도 옷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시스루 옷 같이 하면 정말 내부가 다 보이는 옷도 옷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목걸이만 해도 어떻게 보면 패션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마릴린 monroe가 표현했던 그 향수만 뿌리고 잔다. 향수도 옷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표면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되게 그 문자 그대로 읽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모든 종류의 것들이 다 피복계 건축가들에게서는 굉장히 관심 있는 수단이 될 겁니다. 심지어 구조체 형태들도요. 그러면서 이 비엔나의 건축의 어떤 당시의 경향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건축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조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중시했던 반면에 이런 게르만 문화권의 건축에서는 굉장히 표면의 효과들에 집중했던, 굉장히 화려했던 장식적인 건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권에서 장식적인 건축이 있었지만 그것은 구조체와 구조체가 아닌 부분들의 어떤 구분을 통해서 장식들이 적절하게 들어갔었던 반면에 이 게르만 문화권의 건축가들은 마치 그냥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장식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둥은 구조적인 어떤 그런 역학적인 힘들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울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치솟아오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마치 고급
텐트인 것처럼 건축의 어떤 파빌리온들이 꾸며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당시에 오토 바그너라고 하는 근대 건축의 선구자 경우에도 보면은 굉장히 장식적인 건축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은 로스하우스처럼 장식 없는 네모난 문으로 창문으로 뚫려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표면은 굉장히 화려한 꽃 모양의 그것도 커튼처럼 드리워진 모습으로 지금 꾸며져 있어요. 이게 건축가가 과연 의도하지 않았던 장식일까? 그것은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도면들을 보시면은 건축가가 이 장식들을 어떤 형태로 덮을 것인가 굉장히 고심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장식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나무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지난번에 보았던 그 오기스트 베레의 장식과는 전혀 다르게 위에서부터 마치 커튼처럼 드리워지는 또 하나의 어떤 표피로서 이렇게 그려졌고 그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시공되었겠죠. 장식조차도. 어떻게 보면 건축가에게서 이 표면은 구조적인 벽이 아니라 공간을 감싸는 어떤 표면이고 한편으로는 커튼과 같은 거예요. 커튼. 커튼 하면은 덮개잖아요. 커튼 월이죠. 커튼 월은 사실은 마천루의 건축 유형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초기부터 시작됩니다. 시카고의 설리반 건축가가 이제 세인트 루이스의 웨인라이트 빌딩을 지을 때 마천루죠. 그러니까 타워가 있다고 해서 마천루가 아닙니다. 고딕 성당에 다 종탑들이 높이 솟아 있지만 아무도 마천루라고 하지 않잖아요. 각 그 바닥들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 때 그게 마천루겠죠. 그때 어떻게 보면은 이 설리반은 새로운 어떤 유형이 나타났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적 표현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져야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설리반의 건축을 보시면은 구조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겉 형태가 구조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공사 현장의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건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촘촘한 수직 기둥들이 반복적으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위에 보시면 실제로 이 건물은 철골로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간격이 더 넓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쓸데없이 어떤 구조 간격을 넣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문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사이사이에 다시 또 별도의 보조 구조체가 놓여져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주 구조체는 주 구조체인 것처럼 굉장히 표현하고 그 다음 뒤로 후퇴시켜서 뭐 더 얇은 이제 보조 구조체들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위계를 표현할 텐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유는 이제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고 그러면서 철골 구조물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불에 약하겠죠. 그러니까 다 피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골을 다 감싸야 돼요. 그것을 타일이든 벽돌이든 콘크리트든 다 감싸야 되는 것이겠죠. 결국은 철골, 마천루의 철골의 구조체들은 다 피복되어야 하겠죠. 게다가 설리반은 이걸 피복하는 김에 또 다른 건축적 표현을 위해서 수직적인 형태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촘촘한 별도의 가짜 구조적 표현들을 만들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자세히 보면 밑에 있는 이 상가 부분은 그대로 이 간격대로 지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위에 보았던 구조적 형태들이 사실은 일부는 절반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미 밑에 있는 지상부를 보게 되면 알게 돼요. 건축가는 전혀 이것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고 가짜 어떤 구조를 만들어서 사실은 이 건물은 이러한 구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조는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효과죠. 인상이죠. 예술적 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커튼월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 커튼월들은 구조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체들 사이에 칸막이 벽들이 끼워지는 게 아니라 구조체들까지 포함해서 모조리 마치 우리가 배달 음식 시키면 랩으로 감싸잖아요, 완전히. 그런 것처럼 어떤 벽체, 기성 제작된 벽체들로 완전히 건물들을 밀봉하는, 포장하는 그런 커튼월들, 그러니까 구조적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커튼월들이라고 불리는 거죠. 이런 종류의 건물들은 어차피 구조적 진실들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월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피복의 건축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스위스의 루체른의 호수를 가보시면은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형태는 단순한 박스 형태의,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뭔가 구조적인 반복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구조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공사 현장 당시의 모습이고요. 그 구조적 형태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멀리서 보았을 때는 그냥 굉장히 단순한 흰빛의 표면으로 보입니다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어떤 반복적인 패널들이 덮어져 있는 건축으로 보이고요.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효과들을, 표면의 효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굉장히 얇게 잘랐기 때문에 빛이 반투가 되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낮에는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전혀 이 돌이 그냥 불투명한 재료처럼 보입니다만 내부에 들어갔을 때는 외부의 빛이 투과가 되면서 그 돌에 숨겨져 있었던 그 표면의 문양들이, 진짜 장식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겠죠. 이러한 건축들은, 그러니까 구조적 이 간격들은 사실은 어떤 기념비적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돌판들을 받치기 위한 수단이었고요. 그리고 그 효과들은 밖에서 보았을 때, 내부에서 보았을 때 또 다르게 느껴질 것이고요. 그러면서 밤이 되면은 또 역전되어서 또 다른 표피처럼 보이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장누벨의 그 바르셀로나의 빌딩처럼 뭔가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골조의 건축들은 어떤 영속적인 이미지들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본다면 표면의 건축가들은 뭐 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떤 표면의 효과들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들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속적이지 않아요. 현대 건축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스위스 건축가 바젤에서 활동하고 있는 헤르족 드무롱이라고 하는 두 명의 건축가입니다. 자크 헤르족과 피에르 드무롱이라고 하는 두 명의 건축가가 이제 협업을 해서 작업을 하는 이 건축가들은 초기에 미니멀 건축 유행하고 있었을 당시,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 때 굉장히 미니멀리즘의 건축들이 막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뭐 일본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안도 다다오,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정말 건축가였고요. 아니면 뭐 스페인의 건축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미니멀 건축의 대표적인 곳이 스위스였고요. 그때 그 스위스 미니멀 건축의 대표 주자가 우리가 이 헤르족 드무롱이라고 인식을 했어요. 아주 초기부터 박스 형태의 건축을 시작을 했고요. 물론 그 박스는 이제 어떤 박스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더 이상 형태 논의를 하고 싶지 않아서, 건축은 형태의 게임이 아니라 건축은 어떤 무관심한 형태, 즉 박 형태 논의를 아예 탈피할 수 있는 가장 무관심한 형태인 그냥 평범한 박스를 갖고 온 다음에 그 박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지어서 그 표면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굉장히 집중했기 때문에 초기에 이 헤르족 드무롱의 건축은 굉장히 미니멀했어요.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어떤 재료들을 갖고서 반복적으로 쌓았고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건축계의 지탄을 받기 시작하는 어떤 시기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리콜라라고 하는 이제 바젤 근처에 라우펜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요. 거기에서 리콜라라고 하는, 다 잘 아시겠지만 사탕입니다. 그 사탕의 공장 건물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창고 건물, 그 다음에 마케팅 건물, 그 다음에 바젤 근처의 프랑스 도시 물루즈에 리콜라 두 번째 창고를 만들었을 때, 특히 두 번째 리콜라 창고의 건축을 통해서 굉장히 공격을 받았던 이유는 그동안 건축에서 굉장히 지탄받아왔던 근대 건축으로부터 장식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세리그라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크 스크린을 해서 건물의 표피에다가 입혔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그 표피가 잘 보이시지 않죠. 이 건물은 폴리카보넷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50cm 폭의 높이 8m의 기성 제작된 사이즈, 정확한 그 사이즈들을 반복해서 건물의 파사드로 만들었어요. 이쪽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를 노출시켜서 만들었죠. 그러나 안도 다다오의 그런 미끈한 대패질한 것 같은 그런 콘크리트가 아니라 일부러 비가 오면은 물이 그냥 그대로 벽을 타고 흘러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그 물자국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끼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비가 온 며칠 뒤에도 물이 계속 흘러내리거든요. 그 다음에 마른 날, 그 다음에 이끼들이 계절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끼라고 하는 자연 요소, 빗물이라고 하는 의도치 않았던 우연의 어떤 효과, 그런 효과들이 노출 콘크리트라고 하는 표면 위에 또 한 겹을 입혀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여기에는 지금 마치 팔을 벌리면서 마치 무슨 속살이 보여진 것처럼 굉장히 부드러운 재료들, 연약한 재료들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둘러쌌는데요. 똑같은 재료로 둘러싸면서도 지금 표면의 효과가 지금 이 위의 부분과 밑에 부분이 좀 다르죠. 위에 부분은 빛이 떨어지면서 그 폴리카보넷 판넬 위에 씌웠던 실크 스크린했던 이미지들이 그대로 투과되어서 보여지고, 그 다음에 파사드 벽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그 표면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단면의 모습이고요. 밤이 되면은 반대죠. 밤이 되면은 내부가 불이 켜지면서 지금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이 문양의 표면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 표면은 칼스 브로스펠트라고 하는 어떤 식물학자가 당시에, 그러니까 더 한참 전 19세기 후반에 일련의 어떤 그 식물들을 확대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사진 도감을 만들고 그 식물들의 확대된 어떤 모형을 만들고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 이미지들이 굉장히 예술가들한테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자크 헤르족 드무롱은 그 칼 브로스펠트의 이미지 하나를 택해서, 이 이파리 문양을 하나 택해서 50cm의 판넬의 절반, 그 다음에 50cm 판넬의 또 나머지 절반을 해서 반복해서 이런 문양을 만들었죠. 낮이 되면은 아까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문양이 내부로 들어갔을 때는 다시 보여요. 이런 것처럼 이 헤르족 드무롱과 같은 건축가, 스위스 건축가고 바젤 건축가고 독일어권 건축가죠. 그리고 스위스 연방공대를 나왔는데 그 연방공대가 사실은 아까 고트프리드 젬퍼, 피복의 이론을 어떻게 보면 구축했던 첫 번째 이론가, 그 젬퍼가 활동했던 또 학교죠. 뭔가 지금 계보가 조금씩 보이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건축가의 이제 이런 일련의 작업들은 당연히 이제 어떤 텍토닉적인, 즉 건축의 어떻게 보면 구축의 어떤 결과물, 구축의 진보, 컨스트럭션 또는 스트럭처, 이런 어떤 기술적 진보들의 어떤 진실들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탈피하는, 뭔가 벗어나는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받게 될 텐데요. 이 건축가들은 꿋꿋하게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될 겁니다. 독일의 호크푸스 대학의 도서관을 설계할 때 이 도서관의 형태는 마치 아메바처럼 굉장히 곡면의 형태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뭔가
조금 반사가 되는 그런 재료가 있고, 그 재료는 약간 흰빛을 띠고 있는데 완벽하게 흰색으로 덮여져 있는 표면이 아니라는 것은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시면은 흰색으로 보였다가 조금씩 가까이 가시면서 사실은 그 표면의 효과들이 바뀌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건축은 이러한 직각체계의 건축 체계 속에서 뭔가 탈피하는 듯한 영국식 정원처럼 자유로운 정원이 펼쳐져 있고, 거기에 뭔가 비규칙적인 유기적인 형태의 평면을 건축가는 만들었어요. 건축이 시공되는 과정을 보면 그 내부에는,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를 통해서 어떤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흥미롭고 또는 조형적으로도 흥미로운 그런 형태가 사실은 내부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건축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건축이 마감되는 그 파사드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 건축가는 그런 거 상관없고 건축은 표면이기 때문에 완전히 덮겠다라는 것이겠죠. 지금 보이는 이런 어떤 알 수 없는 이 형태는 사실은 내부의 평면에서 드러나는데요. 건물은 볼륨 자체는 굉장히 곡선의 볼륨들이나 그 내부의 각각의 공간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직선 체계들로 잘려져 있는 것들이 있고요. 각 공간들의 기능들이 다양하겠죠. 도서관이라는 것이 책을 보관하는 기능도 있고 책을 읽는 기능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뭐 미디어를 보는 다양한 복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색깔로 마치 다이어그램처럼 표현을 해놨죠. 근데 그것은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실제 공간 속에서도 정확하게 색깔을 통해서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가장 저렴한 피복이죠. 기둥까지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내부에 어떻게 보면 공사 현장 당시에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을 감춘 그 결과 저런 어떻게 보면은 흥미로운 표면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예기치 못했던 공간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 그런 효과들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뭔가 저런 그 내부에 있었던 그 볼륨들을 표현했을 때 더 근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문도 여전히 있겠죠. 실제로 지금 저 표면을 보시면은 저 표면은 다 글자체들로 이루어진 표면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결국은 글자들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그 폰트들을 서로 알 수 없게 중첩해서 글자들은 예를 들면은 어떤 흰색으로, 나머지는 투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반투명한 그런 우윳빛 유리가 아니라 어떤 문양에 의해서, 그리고 그 문양이 없는 비어져 있는 부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느 부분은 보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표면이 만들어지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서 그런 내부들, 아까 숨겨져 있었던 내부의 볼륨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반대쪽에 어떤 빛이 투과된다라든지 하면서 이런 계속 효과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헤르족 드무롱은 캘리포니아의 도미누스 와이너리의, 그러니까 와인 저장고이자 와인 만드는 곳이죠. 창고를 만들 때도 굉장히 단순한 볼륨을 만든 다음 그 볼륨의 표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집중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 표면과는 다르게 조금씩 뭔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표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이상하게 뭔가 빛이 투과되는 느낌도 갖게 되겠죠. 더 가까이 가보면 이제 그 실체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어요. 보통 도로변이나 아니면은 하천 주변을 감싸는 토목 구조물들이죠. 옹벽을 만드는 토목 구조물. 그래서 이렇게 철망 안에다가 돌들을 쌓아서 쌓을 수 있으면서 뭔가 자연 친화적인 그런 형태를 만드는, 당시에 굉장히 건축에서 쓰지 않는 재료들인데 이 건축가는 저 재료를 통해서 그 주변의 돌을 모아서 실제로 구축을 했어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것은 이런 표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내부에 들어오다가 보니까 또 내부에서는 외부로 보이는
또 표면의 느낌이 또 다르죠. 빛이 투과돼 보이니까요. 이런 효과들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돌들이 사실은 그 입자들의 크기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은 굉장히 촘촘하고요. 지금 조금 잘 안 보입니다만 점점 위로 가면 갈수록 큰 돌들을 채웠어요. 큰 돌들을 채우면 그 사이에 공급, 비어져 있는 공간들도 커지죠. 점점점 어떻게 보면 투명해지죠. 밑은 마치 중력에 의해서 돌들이 이렇게 으스러진 것처럼 보이면서 위에는 훨씬 더 큰 돌들, 무거워 보이나 사실은 더 투명한 돌들로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밑에 부분들은 와인을 저장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실은 콘크리트로 벽이 있고요.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그 위에는 오피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유리로 덮여져 있는 표면이 있어요. 복도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낮에 이 빛들이 다시 또 다른 효과의 표면들을 만들겠죠. 이런 표면의 건축들이 현대 건축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 표면의 재료들은 많은 경우에 아까 헤르족 드머로족 굉장히 다양한 실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저렴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보지 않았던 그런 쳐다보지 않았던 재료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표면을 만들기 시작하면 보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겠죠. 이런 일본 건축가 사나 세지마와 니시자와에 의한 사나 건축가의 초기 작품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런 표면의 효과들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 내부에서도 이런 다양한 두 겹, 세 겹의 그 표면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표면들은 밤에 또 다른 느낌들을 만들어내겠죠. 또 다른 일본 건축가 푸지모토의 건축도 표면의 건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계급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 건축은 그러니까 주택입니다만 박스들, 박스 속의 박스, 집 속의 집, 인형 속의 인형처럼 뭔가 서로 공간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표면들 사이사이로 서로 관통해서 바라보이는 어떤 뷰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공간감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느 순간부터 옛날처럼 골조의 건축에 대항하기 위해 새로운 어떤 역사, 문화를 만들기 위할 전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표면의 건축을 주장했던 그 흐름들이 있어 왔고요. 현대 건축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사실은 그런 어떤 더 이상의 표면, 더 이상의 어떤 장식적인 효과들을 완전히 이제 거부해야 되고 그것을 썼다고 해서 부끄러워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아닌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표면의 건축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지모토가 그러니까 늘 이런 건축을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건축가들은 이러한 경우에 이런 건축을 할 수 있고 저런 경우엔 저런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그런 건축들을 감상할 때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표면에 집중해서 건축을 바라볼 수도 있고 구조에 집중해서 건축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어떤 도서관이 만들어질 때는 도서관은 결국은 어떤 책장들에 의해서 도서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책장이 사실 벽이 되어서 그것이 소용돌이 치듯이 내부 공간을 만들면 어떨 것인가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도서관이고요. 그 결과물들입니다. 계속 건축은 이런 다양한 표면들 사이사이에서 마치 미로처럼 느껴지겠죠. 스위스의 바젤은 사실은 굉장히 산업도시고요.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바티스고요. 노바티스 캠퍼스라고 불리는 곳은 사실은 그 공장 단지예요. 많은 유명한 건축가들을 초빙해서 그 건축가들이 건물들을 하나씩 맡아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 건축 전시장이라고 할 만도 한데요. 그 중에 바젤의 건축가 디네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고 이 건축가의 노바티스 캠퍼스 바젤 포럼 3 빌딩 경우는 굉장히 그 색깔에 의한 유리 패널들의 중첩들에 의한 표면들을 만들었습니다. 아티스트와 같이 작업을 했고요. 파스텔 톤의 다양한 표면들로 실제 건축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체들, 공간들, 그 겉을 마치 천막을 싸듯이
싸고 있는 모습이죠. 내부에서 바라보이는 모습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있는 이런 레이어, 마치 그 표면의 사이사이의 공간들이 굉장히 가장 흥미로운 공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면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2차원적인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표면 자체에 집중하는 순간부터 그 표면은 무수한 어떤 구축적인 재료들에 의해서, 물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만, 그 공간의 공간적인 켜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벽돌이 있고, 그 안에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조벽이 있고, 또 마감이 있고, 벽지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켜들이 있는데, 이런 표면의 건축가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켜들을 서로 계속 띄우면서 그 사이사이의 표면들을 공간화하는 그런 건축가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져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은 표면은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는 표면을 받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 아까 제가 처음에 쉘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쉘 구조는 구조이면서 표면이죠. 어떻게 보면은 표면인데 구조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라고 예를 들면 칭할 수 있는 그런 건축적 사례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즉 꼭 표면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구조적인 어떤 흥미로운 개념들에 무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동식 주거들 가운데 보면은 이런 아프리카의 오두막 가운데에서는 마치 표면 자체가 그 자체로는 구조적 역할을 하지 않지만 일정 형태의 볼륨을 구성하는 순간, 닿는 순간 그것들이 구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광주리 같은 그런 형태들이 있잖아요. 이런 어떤 토속적인 구조물들 가운데 보면은 물론 여기에 수직적인 프레임들이 있어 보입니다만 저 프레임들은 그 자체로 구조가 아니에요. 그 자체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서로 엮이면서 서로 얽히며 전체가 구조적인 역할을 하겠죠. 우리가 부채살을 만들어도 부채살에 한지를 붙이는 순간부터 이게 빳빳해지는 것이지, 종이가 없으면 부채살은 스스로 구조가 되지 못해요. 우산도 마찬가지죠. 우산도 천이 있기 때문에 그 우산의 뼈대들이 튼튼하게 있는 것이지, 천을 다 제거하면 우산 그 뼈대들은 막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서로 역할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느 순간 전체 표면들이 구조적인 표면을 만들 때, 그런 건축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사실은 2008년도에 있었던 그 북경 올림픽 올림픽이 있었을 때 스타디움의 건축이 사실 그러한 사례였죠. 또다시 헤르족 드무롱과 같은 건축가는 이번에는 그러한 표면, 구조적인 부재들의 어떻게 보면은 무한 반복에 의한 그런 표면을 만들었고,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그런 밀봉된 표면이 아니죠. 그러면서 그 표면들에 의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건축이죠. 이 건축의 어떤 딜레마는, 이 건축의 그 표면들 형성하고 있는 이 무수한 선들은 그 어떤 것이 어떤 구조적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실제로 여기서 주구조가 있고 부구조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결국은 어떤 건물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더 구조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 먼저 들어서게 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철골 프레임을 통해서 만든 이 몇 가지 기둥과 흡사한, 기둥은 아니죠, 이 구조체들이 들어섰고 그 다음 그 사이를 무수한 선들이 메꾸어서 결국은 이 구조체의 형태가 숨겨질 겁니다. 일부러 건축가들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명쾌해질 수 있는 방식을 거부하고 그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느 순간 이것이 구조고 이것이 구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것은 허물 수 있고 어떤 것은 허물 수 없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그게 불가능한 순간부터는 모두가 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중요한 요소.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가들은, 그러니까
결국 지향하는 건 이거예요. 어떤 표면을 만들고 그 표면은 모든 요소가 다 동등하게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철골이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스탠드를 받치는 구조물들은 또 철근 콘크리트예요. 다 비슷해요. 재료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태들을 부여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씩 완성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지 불가능하도록 점점점 만들겠죠. 뒤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앞에 있는 바깥에 있는 철골 구조물들이 구분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이 건물은 무수한 어떤 선들, 굉장히 섬유질 같죠. 옷 같죠. 근데 이 옷들이 서로 2차원적으로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3차원의 표면이겠죠. 그 표면 사이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도쿄에 가시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근대 건축들이 고급 주택들을 통해서 굉장히 건축적 실험들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20세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명품들의 어떤 부티크 건축들이 새로운 건축적 실험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들이 되고 있어요. 일본 건축가 도요이토가 설계한 이 상점 건물은 앞에 보이는 이 가로수처럼 나무 구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골조의 건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형태를 갖고 와서 그러니까 선형 구조체 형태를 갖고 와서 그 형태들을 조작해서 만든 표면을 둘렀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건축가는 그 형태를 추상화해서 갖고 온 다음 그 형태를 그 다음에 반복해서 겹치겠죠. 흥미로운 것은 이제 밑에 부분에는 두꺼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빈 공간도 넓겠죠. 위로 갈수록 부재들은 좁아지고 빈 공간도 좁아지겠죠. 어떤 그런 특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건축가는 이 표면을 만들고 그 다음 이 표면을 접어요. 표면을 접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표면의 건축도 마찬가지로 그 건물의 모서리 부분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모서리 부분에 특별한 어떤 구조 보강제를 갖추지 않은 채로 어떤 표면이 그대로 꺾여진다면 이 건축가는 굉장히 노력한 거예요. 굉장히 그 표면에 어떤 하나의 표면을 마치 포장하듯이 덮었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효과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무리스러운 굉장히 시공비도 올라가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거죠. 이 건축가는 어떤 논리로 이 건물을 접었을까요? 그냥 주어진 부지 그대로 접었어요. 건물의 형태는 더 이상 주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어진 부재들을 어떤 표면으로 둘러싸서 흥미로운 건축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각 층들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 표면들이 접혀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부에 이제 아무 구조도 없겠죠. 왜냐하면 오로지 외부의 그 벽체 자체가 구조이니까, 유일한 구조니까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 실제 정확하게 그러한 건 아닙니다만 느낌상으로는 마치 나뭇가지들 사이사이에 살고 있는 다람쥐와 같은 느낌일 거예요. 건물의 내부고요. 여기에 보시면 오로지 바깥에 보이는 이 형태들만이 구조일 것이고 특히 꺾여지는 이 부분에 별다른 구조체가 없죠. 저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이를 접었을 때는 별 문제 없지만 여러분들 두꺼운 종이를 접기 시작하면 힘들어지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못 접습니다. 책을 접을 수 있나요? 두께가 있으면 앞뒤로 똑같은 형태가 하더라도 접는 순간 이쪽 형태와 이쪽 형태가 달라져야 돼요. 굉장히 사실은 복잡한 형태로 시공이 됐어요. 구조 또한 각 구조적인 형태들 속에 철근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근들이 배열이 되겠죠. 그 철근 배열들은 그 나무 형태의 구조처럼 마치 덩쿨이 타고 하는 것처럼 그대로 연속이 되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나온 결과적 형태입니다.
이 건축가가 비슷한 방식으로 건물을 지었고요. 이번에는 마치 조각돌처럼 표면을 감쌌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표면들을 보시면은 별도의 구조물 없이 오로지 외부에 있는 이 표면 자체가 구조체이고 그 구조체들로 접어서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오스트리아의 브르겐츠라고 하는 접경 도시가 있습니다. 접경 도시의 요트 클럽 회원의 회관인데요. 이 건물 또한 더 이상 어디가 구조고 어디가 구조가 아닌 것을 알 수 없도록 마치 어떤 바다의 말미잘처럼 그 형태들이 스스로 다 구조이고 사실은요. 그러면서 박스 형태로 귀결시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부 표면은 이제 약간 굉장히 투과성이 높은 근데 반투가 되는 간유리를 덮어서 표면을 만들었어요. 내부에서 본 모습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이 형태들이 그대로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밤에는 또 다른 표면으로서 또 새로운 인상을 만들어내고요. 한국 사례 가운데 제가 하나만 뽑아봤는데요. 강남대로에 가시면은 건축가 김인철의 얼반 하이브가 2008년도에 준공이 되었죠. 이 건물은 표면의 건축입니다. 그 표면은 구조체고요. 이 구조체의 입구는 별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이사이를 찢어서 만든 문이라고 할 수 없는, 우리가 흔히 문 하면은 직육면체, 직사각형 형태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원형들이 사실은 45도 각도로, 그러니까 하이브니까 벌집이죠. 벌집 형태처럼. 근데 육각형은 아니고 원형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각도에 따라서 주로, 아니면 아닌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코너 부분을 찍고 들어가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평면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코어 부분이 여기 가해 부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면들이 두꺼운 벽으로 되어 있고 이 벽들이 유일한 이제 구조체가 되겠죠.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고요. 그 다음에 그 구멍들을 이렇게 뚫은 이유는 어떤 문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늘 어떤 합리적인 이유들은 있죠. 그러니까 즉 구멍을 뚫으면 뚫을수록 그 건물의 부재 자체가 가벼워지잖아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구멍을 뚫겠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어떤 내부에서 보았을 때 새로운 어떤 표면의 효과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표면의 효과들을 통해서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렇게 망원경을 보는 것처럼 그 풍경들이 드러날 것이고요. 코너의 처리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코너 부분은 사실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코너예요.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코너는 쉽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서로 어떻게 내부에서 만나게 될까요? 사실 굉장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어려운 코너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건축가가 왜 이런 코너를 만들 것인가?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 건축의 표면이 하나의 피복으로 순수하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피복이 구조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며 빛을 거르고, 그러니까 모든 창문을 바라보는, 또 외부를 바라보는 창문의 역할들도 하고, 그러면서 이 표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 표면, 굉장히 핵심적인 표면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요소가 하나의 기능이 부여가 될 때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 요소는 경우에 따라서 없애자고 했을 때 굉장히 쉽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한 요소에 하나의 기능을 추가하고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고 또 다른 기능을 추가하면서 이 한 요소가 모든 기능들을 다 해결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 표면, 그 요소들을 제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이걸 제거한 순간부터는 이 프로젝트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가는 어쨌거나 지금 표면에 오로지 집중을 했고, 그 표면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사소할 수 있을 것 같은, 별로 의미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비싼 그런 디테일 부분까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